10년 단위로 집값을 이렇게 끊어 보면은 계속 방향은 우상향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체 4분기 성장률까지 해서 뭐 1% 안팎이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2%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집값은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우상향. 네, 그래서 하반기 집값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 제2에듀 WM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결국엔 하반기에는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면 될까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제 뭐 원인은 공급 부족, 주범은 공급 부족이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가 인하까지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서울의 교통 환경이 좋은 이런 지역의 집값, 서울 지역의 지금 뭐 토지로 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신고가는 계속 속출할 거고 그 위에 지역까지도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토어제의 영향이겠지만 아무래도 대규모로 거래 제한이 좀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좀 줄기도 줄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는 뭐 거래를 좀 하려는 의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대선이 지나면 그때부터 좀 뭐 유의미하게 좀 풀릴까요? 거래 활발하게 되는 게 언제쯤이라고 싶어요?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하하고 연계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지금 나와서 시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뭐 토지에 지정되면 가격이 안정될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토지 지역은 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이렇게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신고가는 연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그러면 이제 토어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는 원래 토어제 지역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있는 거 다 팔고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면서 1주택이 돼야지만 또 실거주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 해석은 이걸 사서 실거주는 하되 기존에 있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면 임대를 주면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주택자도 토어제 지역에 실거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거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없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없지 않겠지만 그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토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급지잖아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기존 집보다 좋은 데로 갈아타는 건데 기존 집을 안 판다는 것은 기존 집이 상급지에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사정상 전세에 묶여서 안 팔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살고 있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정상 못 파는 거지 꼭 팔고 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거 팔고 뭐 다른 데 뭐 모셔도 뭐 큰 뭐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거기다 또 상급지를 사면서 여윳돈도 있고 막 이런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있는 거 정리해서 또 들어가시면서 잔금 내고 하니까. 의외로 또 부자들도 많아요. 보니까 의외로 이제 부자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현금으로 그것도 대출 안 끼고 한 번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계속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토어제의 그 본래 취지, 약간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에서 약간 조금 완화됐다고 여유가 있는 거죠.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기존 주택을 예전에는 처분해서 1주택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유는 조금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기사로 보면은 10채 다 팔고 압구정 한 채 갔다 이러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냥 추가로 사고 있는 집 그냥 전세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과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약해지긴 했다. 그렇지만 대세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큰 영향은 없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의한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트럼프 뭐 관세부터 해서 뭐 계속 시끌시끌하니까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회사들도 힘들어지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지는데 집값이 오르겠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거든요. 아,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IMF도 경험을 했고 금융위기도 경험을 했고 코로나도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우리 역성장이었잖아요. 근데 성장이 또 IMF 때도 역성장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조를 보면 우리 이제 경제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수출 중심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IMF 때 돈, 시중에 풀리는 돈, 우리가 통화는 M1, M2, M3 보는 통화로 구분하는데 M2, 2년 미만 정기예금, 뭐 MMF, CD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돈으로 우리가 시장의 통화량을 얘기하는데 이게 IMF 때 이제 한 600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돈이 지금 통화가 4,200조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2월 현재. 이게 이제 4,200조를 넘어서 이게 5,000조, 6,000조로 간다. 이게 이제 통화가 늘어나면은 돈이 늘어나면 실물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통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지금 작년에 36,000불, 6,600불이었죠. 계속 증가하는데 1964년도에 1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배 넘게 지금 지금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게 4만 불 넘어서 5만 불, 6만 불로 간다. 우리 경제 성장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글로벌 경제 영향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역성장할 수도 있지만 탄탄한 이런 제조 또 이제 IT 자동차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나라, 정말 튼튼한 나라에서는 우리 경제가 쉽게 꺾여서 뭐 남미나 이런 아시아 동남아처럼 아프리카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착륙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년 단위로 집값을 이렇게 끊어 보면은 계속 방향은 우상향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게 쭉 우상향이 아니라 신고가가 창조되고 파괴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치면서 10년 단위로 봤더니 우상향돼 있더라. 2014년 대비 2024년 작년 말 서울 25개구 집값 조사에서도 25개 전 구가 다 우상향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서초구가 209%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하는데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성장률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그거는 뭐 경제 성장 추가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쏠림 현상이 더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사실 경기 침체가 뭐 역성장까지 뭐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1% 가까운 성장은 할 거라고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약한 상승세가 올해 말 내년에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뭐 과거 같은 막 급등기가 막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금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역성장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1%대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IMF 때도 그랬었고 이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 60대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내 집 마련을 지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체 4분기 성장률까지 그래서 뭐 1% 안팎이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진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예상한 대로 2%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집값은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우상향. 그래서 하반기 집값은
금리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보다는 금리 영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뭐 과거만큼 낮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공급은 또 과거보다 더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보면은 예상보다 좀 강한 상승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강한 상승을 물가 사실은 상승률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특정 지역은 쏠림이 있다. 네. 너무 또 많이 상승해도 우리 경제에 이게 뭐 골고루 성장을 해야지 한쪽 부분만 성장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또 반대로 너무 급등을 막 하게 되면은 이제 막 강력한 정책들이 막 또 막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시장이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 네, 뭐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강남발 지금 상승이 뭐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압구정을 뭐 위시해 가지고 재건축이고 신축이고 막 다 가는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올해 말 내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의 중요성은 가격이 뭐 이게 땅값이나 집값이 전국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일물 일가의 법칙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압구정동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라는 거죠. 예,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압구정 반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이 주변에 집값이 뭐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집 자체만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강북에 짓는 집은 뭐 철사로 짓고 강남은 철근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집값의 영향은 그 주변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편의 시설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집값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공공 인프라가 어디가 더 좋느냐 그런 지역을 우리는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첫째도 둘째도 이 입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압구정 반포처럼 입지 좋은 지역이 나오면은 그 지역으로 새로운 부촌이 형성되겠지만 네. 지금 보기에는 여기만한 입지는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 지역의 강세는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보더라도 파리를 가더라도 15, 16구역의 집값이 비싸거든요. 거기에 집값은 변동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에 가더라도 맨하탄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 집값이 비싸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한번 정해진 입지 그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집값이 그런 지역이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바뀌어지기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GNI 말씀드렸는데 네. 36,600불이라고 하면 부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내가 돈을 벌면은 나 어디서 살지? 우리 아이들 어디서 교육시키지? 제일 먼저 이제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봤더니 압구정 반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기는 수요는 많은데 부자들이 늘어날수록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요,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북의 공공 인프라를 증가시켜서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 줘야 된다. 강북 수요를 수도권으로 또 분산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안 가게끔 분산을 시켜주면은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나와주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압구정 반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나오면은 이 지역의 집값은 계속 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고 부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밀어 올려지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얘가 네,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대체제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나마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3도심이 있다고 치면은 뭐 이제 광화문 쪽에는 그래도 뭐 용산이 좀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와 용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아, 용산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네. 압구정이나 반포는 이제 동으로 우리가 보는데 동으로 좁혀서 보는데 네. 예. 용산은 사실은 좀 너무 넓죠. 너무 높고 네. 한남동 일부, 동부 이천동 일부거든요. 이 두 지역 빼고서는 그 집값이 우상향할 만한 지역은 그렇게 흔치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강로 국제 업무지구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신용산역. 신용산역 거기 주상복 주상 많이 올라가 있죠. 네. 뷰도 되게 좋습니다. 네. 공원 뷰도 좋고. 제가 이제 동부 이천동 지점장을 2016년에 했어요. 신한은에 네. 네, 거기를 했는데 거기 지역이 되게 좋습니다. 조용하고. 네, 너무 네. 좋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단점이 교육 환경이 학원이 별로 없어요. 학원도 없고 네. 학교도 그래서 중산층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중산층들이 받쳐줘야지만 집값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산 전체를 보기보다는 한남동이나 동부 이천동을 이렇게 이제 조금 좁혀서 조금 볼 필요는 있다. 그럼 거기는 학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약간 부자들의 그렇습니다. 도시로 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막 올리고 네, 막 네. 고층으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유학 가는 네. 자녀분들이 조금 뭐 많은 거고 한남동의 거주 인구 비중을 보면은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네. 거주 인구 비중이.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하고 상관없으신 분들,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죠. 네. 여의도는 그러면은 목동과 좀 연계를 해서 본다고 해도 조금 다를까요? 여의도도 이제 거기가 우리나라 금융 업무 지구로서는 최고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이라든가 뭐 운영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들이 이제 뭐 모여 있고 감독원도 물론 이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고소득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고 네. 여의도의 재건축이 끝나서 신축으로 이제 여의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소득 기반의 수요자들이 대거 그쪽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의도도 일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남도 그렇고 성수 1, 2, 3, 4지구도 한강 뷰에 따른 그런 이제 강남 수요를 압구정 반포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닌가. 근데 이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은 강남 집값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강남 집값도 슬로우 템포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공급을 많이 하고 신축을 많이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최고점들을 좀 이렇게 천천히 좀 누르는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최고 입지라고 하는 곳만 계속하는. 네. 그런. 근데 이제 상황이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88 올림픽 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36,000불인데 지금의 주거 환경, 36,000불 시대의 주거 환경하고 네. 5,000불이 안 되던 이게 주거 환경 시설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아파트에서 수영을 하고 어떻게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헬스 사우나를 하고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조차 이런 시설이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의 이제 빨리 재건축이 안 된 지역들, 서울 지역에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또 이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린 이 수요 집중되는 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조금 분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도 그렇고 강남 압구정동도 그렇고 또 대치동도 그렇고 빨리 재건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